스웨덴의 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치료는커녕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자들은 감기 때문에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상태가 나빠지고 천식으로 입원했다가 중환자실로 향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병원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유럽 전역의 건축가들은 지금 병원으로는 택도 없으니 새로운 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와중에 한 스웨덴 건축가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스웨덴 건축가는 어떤 제안을 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한센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건축가를 하고 있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북유럽 최고의 병원 건축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놓치고 있던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잃을 뻔했던 이 소중한 것들을 한국 덕분에 다시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아들 루카스로부터 시작됐어요. 북유럽 최고의 병원 건축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도 정작 제 아들의 건강은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매년 수십 개의 병원을 설계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8살인 루카스는 태어날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더군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정도로 여겼던 것이 어느새 루카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루카스가 그저 민감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특히 밤마다 들리는 루카스의 기침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핥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숨쉬기 힘들다고 울며 깨는 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등만 몇 번 두드려주고 약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마치 제 마음도 그 차가운 스웨덴의 겨울바람처럼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당시에 저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루카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이미 루카스는 잠들어 있었고 밤늦게 돌아올 때면 또다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주말에도 늘 회의나 출장이 있다며 아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챙겨주는 것으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루카스의 방에서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밤이었는데 창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루카스의 기침 소리와 함께 제 귓가를 맴돌더군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루카스를 보면서 저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는지 깨달았죠.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루카스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갈비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호흡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숨을 내쉴 때마다 들리는 쌕쌕거리는 소리는 마치 루카스의 목숨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매 호흡마다 루카스의 작은 어깨는 크게 떨렸고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카스는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천식 발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루카스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자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속에서도 루카스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를요. 수많은 병원을 설계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이 매일 밤 겪는 고통은 모른 척했던 제 모습이 그 순간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아내는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저를 질책하더군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썰렁한 병원 복도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병원은 잘 짓겠지만 정작 우리 아들이 아픈 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야.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고 혼자 살라는 아내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 설계도를 그리면서도 정작 제 아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은 방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제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스웨덴의 한 유명 아동병원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마침 루카스가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의 옆 건물이더군요. 매일 아침 루카스를 보러 가는 길에 보이던 그 낡은 건물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 제안은 병원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그 병원은 오래된 난방시설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루카스의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매일 밤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다른 일은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이제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중 상당수가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간호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니 입원 환자의 60% 이상이 일주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중 대부분이 단순 감기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거였죠. 제안서를 보다 보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서를 들고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병실을 돌아보면서 루카스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어린 환자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앓는 아이들의 경우가 심각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이들, 밤새 기침으로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 마치 병원 자체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도 답답해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데도 환자들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마이너스 2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병실 안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천장에 설치된 난방기에서 더운 공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따뜻한 공기는 금세 위로 올라가 버렸죠.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기존의 난방 방식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졌고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보니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그런데도 병원 경영진들은 예산 문제를 핑계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난방비를 절약한다며 온도를 더 낮추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병원을 관리하다 보니 감기로 입원한 아이들이 오히려 폐렴으로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빈번해졌고 병원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결국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매출까지 급감하자 경영진들도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러 건축가들에게 병원 시설 개선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기 시작했던 거죠. 경영진들이 말하기를 다른 건축가들은 새 병동을 짓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저를 찾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병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보다 보니 이 건물을 굳이 뜯어고칠 필요는 없겠더군요. 저는 기존 건물의 구조를 활용하면서 난방 시스템만 개선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새로 지어봤자 난방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었거든요. 경영진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저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각종 난방공학 서적을 뒤적이고 유럽 전역의 병원 설계도를 검토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죠. 유럽의 모든 난방 전문가들과 상담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의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중 한 동료가 한국의 건축 박람회를 추천했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내내 이번에는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하필 그때 아내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동안 가봐야 된다고 했었고 루카스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루카스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타는 장거리 비행기에 루카스는 신이 난 듯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희는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됐는데 처음 본 숙소의 모습에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통 가옥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너무나 단출해 보였거든요. 침대는커녕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얇은 이불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금세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잠자리였죠. 스웨덴에서도 감기 걸리지 말라고 침대에 아주 두꺼운 이불을 쓰는데 이런 땅바닥에서 어떻게 아픈 아이를 재울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즉시 주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천식이 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증상이 더 악화될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한국은 원래 이런가 싶기도 하면서 당장이라도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더군요. 마치 이런 항의를 여러 번 받아본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이 바닥은 차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거든요. 한번 자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불만족스러우면 다음날 바로 환불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따뜻하게 데워졌고 이불 속은 굉장히 후끈후끈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한밤중에 기침 때문에 깨곤 했던 루카스가 새벽까지 푹 잤던 거죠. 몇 번이나 루카스를 쳐다보면서 숨소리를 확인했는데 그때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불안감 없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루카스의 표정은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빠, 이 바닥이 정말 신기해요. 따뜻하고 포근해서 정말 편하게 잤어요. 루카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평소 창백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 루카스의 모습을 보다 보니 저는 어제 화를 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 편협한 편견으로 좋은 것을 거부할 뻔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박람회장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전시 부스를 둘러보다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난방기술 전문가 김 씨를 만난 거죠. 그의 부스는 단순한 전시가 아닌 마치 살아있는 기술 교육장 같았습니다. 김 씨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시간 온도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건물 전체의 온도 분포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방의 바닥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습도까지 자동으로 제어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죠. 스마트폰으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에너지 효율은 기존 유럽식 난방의 2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김 씨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스웨덴 병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그가 보여준 3D 시뮬레이션에서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모습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병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김 씨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김 씨와 함께 병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떻게 온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씨의 조언대로 병원에 온도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제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기도 전에 가장 최신식을 적용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한국의 전통 방식을 설치한다니 그렇게는 절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며 경영진은 제 제안을 일축했거든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제 열정을 한순간에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경영진들의 표정에서는 제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설득하려고 했고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은 연간 유지비가 약 250만 크로나가 들지만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 45%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요. 실제 운영 데이터와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보여주며
초기 설치 비용은 기존 시스템의 2배 정도 들지만 3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의 건강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경영진은 북유럽 최고의 병원이 동양의 원시적인 난방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한 의사는 한센 씨,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색해질 정도로 터무니없는 제안이네요. 라며 저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현지 규제였어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스웨덴의 건축법은 대형 건물의 바닥 난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특히 병원 같은 의료시설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안전성 검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행정적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배관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도 있었고요. 오래된 건물의 낡은 배관을 새로운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은 마치 퍼즐에 맞지 않는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저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더군요. 루카스처럼 매일 밤 기침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테스트용으로 조립식 온돌주택을 짓기로 한 거죠. 김 씨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자재를 공수했고 현대식 보일러와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루카스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몇 달 정도만 지켜봐달라고 어렵게 설득을 했습니다. 절대로 루카스의 건강에 해가 될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도 처음에 반대하더니 제가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지못해 허락해주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루카스와 저에게는 이곳이 점차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퇴근 후 루카스와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 달리 포근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책을 읽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죠. 루카스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까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세계를 하나둘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던진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해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바로 따뜻함이었습니다. 온돌은 물리적인 온도를 넘어서 마음의 온기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 기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루카스와 저는 단순히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3개월 동안 저는 온돌 주택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매시간 관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실내 온도 변화, 에너지 사용량은 물론이고 루카스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시간대별 실내 온도 분포도를 그리고 바닥과 천장의 온도차를 측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일일이 계산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루카스의 천식 증상이 급격히 호전됐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밤중에 들리던 기침 소리가 사라졌고 쌕쌕거리는 숨소리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처음 일주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밤 루카스의 방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루카스의 폐활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마치 다른 아이를 보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어요. 피부가 항상 차갑고 창백했던 루카스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마치 기적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그 눈물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경영진을 찾아갔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꺼운 서류 대신 단 한 개의 영상을 꺼내 틀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온돌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루카스의 모습이었어요.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한 서류가 아닌 한 아이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루카스의 천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온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경영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물론 병원을 운영하면서 비용 절감 중요하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온돌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된 한국의 기술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한 난방 시스템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반대를 하신다면 이젠 더 이상 저도 맞춰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자 그토록 온도를 무시하고 반대했던 경영진의 표정이 조금씩 반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숫자보다 한 사람의 진실된 이야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결국 마침내 경영진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3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론 끝에 소아병동 한 층에 시범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거죠.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느껴졌지만 적어도 기회는 얻은 셈이었어요. 경영진이 퇴장한 후 저는 한동안 회의실에 홀로 앉아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는 순탄치 않았어요. 첫 주에 배관 연결 과정에서 대형 누수 사고가 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물이 온 병동을 뒤덮었고 스웨덴 공사 인부들은 당황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실험적인 공사를 왜 하는 거냐며 불평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장 책임자였던 스벤은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걸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공사 전 시간만 되면 김 씨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한국에서 날아오더군요. 그런 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 난감한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할 때가 많거든요. 김 씨는 스웨덴에 오자마자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현장으로 와서 저를 도와줬고 함께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을 완벽하게 수습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에 젖은 채로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 씨가 보여준 섬세한 기술력이었어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듯 현장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더군요. 스웨덴의 한파를 고려해 온돌의 열전 도율을 조정했고 현지 자재와의 호환성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스웨덴 규격에 맞춰 모든 설비를 재조정했어요.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배관이 연결되던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공사 후 첫 환자를 봤던 날의 소식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에게서 온 연락을 통해 알게 됐어요. 4살 소녀 엠마였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천식이 너무 심해서 매일 밤 산소호흡기를 써야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같이 온 사진 중에는 엠마의 첫 입원 당시 사진도 있었는데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던 엠마가 처음 온돌 병실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자세히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맨발로 바닥을 조심스레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다고 해요. 엄마, 이 바닥이 따뜻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마치 천사가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루카스가 처음 온돌을 경험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아이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엠마의 산소호흡기 사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거의 필요 없게 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병실 바닥에서 뛰어노는 엠마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의료진들도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제가 프로젝트를 맡았던 병원이 북유럽 최고의 소아호흡기 치료센터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스웨덴의 의료 현장을 바꾼 거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저였는데요. 더 이상 저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닌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루카스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삶의 우선순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2번씩 아내와 루카스를 데리고 꼭 서울을 방문합니다. 김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언제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죠. 그리고 루카스와 함께 바닥에 누워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실수가 어떻게 저희 삶을 모두 바꿔놓았는지에 대해서요.
온돌은 제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었고 치유였으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단단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오래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나저나 제가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돌 말고 접목시키기에 좋은 한국만의 문화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